아내가 외도를 했고 DNA 검사 결과 아이들 모두가 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는 그녀를 상대로 친자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전 삶은 더 단순해 보였습니다. 저의 일상은 직장과 아이들,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사소한 순간들을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지수와 저는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 단지에서 꿈꾸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4명의 아이들, 아름다운 집, 그리고 만족스러운 커리어까지. 저는 우리 가족의 삶이 안정적이며 우리가 감수하는 작은 희생들이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니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시간의 흐름처럼 무심코 지나쳤던 문제의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지수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것이 내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관리하며 직장 생활까지 병행하는 데서 오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자주 지쳐 있었기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가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내 집에서조차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지수가 공유하고 싶지 않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무시하려 애쓰며 좋은 아버지와 남편이 되는데 집중하려 했지만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이들과 여행을 떠나기 위해 급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얘들아. 짐 챙겨서 차로 가자. 집안에서 아이들을 재촉했습니다. 아이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제 물건을 못 찾겠어요. 선글라스라면 머리 위에 있잖아. 제가 빠르게 대답하자 찾았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차례로 제 옆을 지나가며 차 옆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주행 거리는 길지만 여전히 튼튼한 나의 기아 모하비가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차고 진입로로 나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방을 던져 넣고 서둘러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짐 정리를 마친 뒤 운전석에 앉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탔니? 서연, 민호, 지원, 예린? 제가 크게 부르자 4명 모두 내라고 합창했습니다. 수영복, 선글라스, 모자, 슬리퍼, 운동화, 속옷 티셔츠, 반바지, 선크림, 휴대폰과 태블릿까지 제주도 여행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좋아, 제주도로 출발하자 라고 선언하자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김포공항으로 향하며 봄방학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제주 직항편을 이용했고 오후 중반쯤 미리 예약해둔 카니발 리무진을 렌트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수영장으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방과 제 방, 이렇게 커넥팅 룸 2개를 예약해 모든 것이 정돈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5일 동안 주요 관광지를 모두 둘러보고 하루는 아쿠아 플라넷에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여행이었습니다. 지수는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자신의 서울 출장 일정 때문에 여름으로 미루자고 고집했습니다. 저는 그 출장이 꼭 필요하지 않으니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말싸움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뜻을 굽히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왔고 지수는 계획대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제주는 관광객을 위한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워했고 저의 주된 임무는 아이들을 살피고 모든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식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잘 먹었거든요. 저는 하루에 적어도 한 끼, 주로 저녁은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챙겼습니다. 아침에는 항상 채소와 과일, 우유를 먹게 했으니 간식을 무제한으로 허용한다고 해서 완전히 무책임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제 계획은 오후 4시에 호텔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수영장에서 열을 식힌 뒤 샤워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원하면 수영을 더 할 수 있었지만 밤 9시까지는 방으로 돌아와 양치하고 잠들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활동한 덕분에 아이들은 피곤해했고 보통 9시 반이면 잠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수제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고 아이들이 매일 지수와 통화하게 했습니다.
지수는 방해받지 않고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지수가 서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제가 안다는 사실을 몰랐고 저는 비밀로 유지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꽤 오랫동안 다른 남자들과 만나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저 또한 우리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저와 닮은 어떤 남자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친자 확인 문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같은 혈액형이었고 저는 아이들의 혈액형 검사와 DNA 검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저는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아름답고 영리한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그 설렘은 사랑으로 변했고 우리는 결혼해 네 아이를 낳았습니다. 삶은 가족을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제 시간은 아이들, 지수, 집, 그리고 직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끔 저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졌지만 그런 순간은 드물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0km 정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저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4명의 아이가 거의 모든 것을 저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수 또한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해냈고 저만큼이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전업주부로 훌륭히 지냈고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잘 해냈지만 바로 그 직장 생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결혼 생활 내내 불충실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 3년 전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의사가 저에게 제 혈액형이 아들 민호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해주었고 재검사 끝에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태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태우는 한심한 인간이었지만 지수는 그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건설 회사를 일군 자신의 아버지 김 회장 밑에서 일했습니다. 김 회장 부부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고 태우는 아버지로부터 돈이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태우는 지금의 아내와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고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태우가 진심으로 행복해 보인 적은 없었지만 저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안 후 지수가 태우에게 가기 위해 저를 떠날 경우를 대비해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우리 삶에 만족하는 듯 보였고 집과 아이들, 직장 생활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에게 불평한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무척 괴로워 옵션을 고민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했지만 모든 선택지에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지수와 이혼한다면 그녀가 양육권을 가질 확률이 높았고 친자식이 아님에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정함보다는 아이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자라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변호사는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했고 아이들은 저를 아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연기하며 제가 아는 것을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기 계획을 준비하는데 2년에서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장기 계획이 무엇이었냐고요? 저는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기기 시작했고 테슬라, 아마존, 애플 같은 기업의 주식에 현명하게 투자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갔죠. 이 자산은 80억 원 이상의 가치로 불어났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안전망이었고 지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에게 비밀이 있듯 이제 저에게도 비밀이 생겼습니다. 계획은 거의 완성되었고 성공을 위해 1년 정도가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를 생각해야 했고 그들이 이 혼란 속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기념 여행을 다녀온 후 아이들을 캠핑카 박람회에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캠핑카로 전국을 여행한다는 아이디어에 열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생각이 옳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팸플릿들을 살펴봤고 아이들은 거실 바닥에 그것들을 펼쳐놓고 옵션을 비교했습니다. 아이들은 2층 침대와 화장실이 2개 있는 대형 카라반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적합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내기에 충분히 넓었습니다. 그것을 견인할 트럭이 필요해 업무용으로도 완벽한 수입 픽업 트럭 한 대를 새로 찾았습니다. 은행에 다녀온 뒤 수표 2장을 들고 차를 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짙은 남색이었습니다. 지수는 약간 화가 난 듯했습니다. 민준 씨, 이렇게 큰 지출은 상의했어야죠. 그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쓴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카라반이 약 1억 2천만 원, 트럭이 8천만 원 정도 해서 총 2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하니 지수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었지만 아이들은 떠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의 경우 지수가 태우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 왔으니 저도 똑같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외도를 최근에야 확실히 알게 되었기에 무언가 보상받아야 한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저는 다른 분야에도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장기 계획은 좋은 결과를 냈고 2단계는 지수와 태우의 관계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압박을 가해 그녀가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카라반과 트럭을 산 아이디어는 아이들이 여행을 원한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지수가 동의할지 아니면 상의 없이 산 것에 반대할지 시험해보는 용도로도 사용했습니다. 미묘한 자극이었지만 그녀는 그럴 만한 자초지종이 있었습니다. 제가 트럭과 카라반을 끌고 마당으로 들어오자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카라반을 세팅하고 확장 공간을 열자 아이들은 서둘러 2층 침대 자리를 정했습니다. 아이들은 당장 거기서 자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날 밤 시범 삼아 카라반에서 자보기로 했습니다. 지수도 함께 머물렀지만 그것은 아이들과 저의 압박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카라반과 트럭은 훌륭했습니다. 아이들은 주말 내내 캠핑장 곳곳을 뛰어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이틀 밤 모두 모닥불을 피웠고 아이들은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화려한 카라반임에도 불구하고 캠핑에 큰 감흥이 없어 보였고 계속해서 벌레를 쫓아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이중 생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연인인 태우와 저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비록 태우가 생물학적 아버지일지라도 말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사랑하고 보살핀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항상 곁에서 가르치고 위로하며 잠들기 전 동화를 읽어준 아버지는 저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 버리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였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준비가 되었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요. 그녀의 편안한 삶은 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집에 돌아오니 지수는 주방에 있었고 아이들은 집 안팎으로 흩어져 놀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 행복한 풍경을 감상했지만 생각은 곧 지수와 태우에게로 향했고 행동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지수야, 내일 저녁에 베이비시터 부르고 우리 둘이 나가서 식사라도 할까? 계획 세울 게 좀 있는데 아이들 없이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좋아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 방해 없이 오붓한 시간이 필요하긴 하죠. 저녁 7시에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베이비시터가 6시 반에 도착했고 저는 지수와 함께 나갔습니다. 사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구석진 조용한 테이블을 선택했습니다. 평범한 아이들 이야기나 업무 이야기를 끝낸 뒤 그녀가 피하고 싶어 할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할 말이 있어. 네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문제야.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엄숙하면서도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 씨? 태우와의 관계를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이야? 그녀는 얼어붙었고 사례가 들린 듯 기침을 하며 부정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 갈 것 같아? 1년 더, 5년 더. 그녀의 반응은 형언하기 어려웠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가빠하더니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웨이터를 불러 지수가 몸이 안 좋다고 말하고 계산과 함께 구토용 봉투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식당을 나왔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식사하는 건 마지막이 될 터였습니다. 주차장에서 구토를 할 때까지 지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신발과 제 신발 모두 엉망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씻으러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체한 것 같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잠시 후 확인해 보니 그녀는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옷을 벗고 씻는 것을 도와준 뒤 더러워진 옷과 신발을 세탁실로 가져갔습니다. 신발은 이미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수는 40분 동안 욕실에 머물렀습니다. 태우와 보낸 지난 10년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태우의 문제였습니다. 지수는 잠옷 차림으로 나와 안방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맥주 한 캔을 따고 우리가 처한 이 혼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의 우선순위는 명확했습니다. 아이들이 첫 번째, 제가 두 번째, 그리고 지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님 방에서 잤고 지수에게선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려 지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웅크린 채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좋은 아침. 커피 좀 가져왔어. 커피를 건네며 아이들이 곧 일어날 것이고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할 테니 준비하고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방으로 돌아갔을 때 지수는 이미 어디론가 가버린 뒤였습니다. 그날 하루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주며 흘러갔지만 지수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나 아이들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나쁜 소식을 접한 사람 같았고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가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했습니다.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작은 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태우였겠죠. 불륜 사실이 들통났으니 태우도 공포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폭로할까봐 걱정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며 안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맥주를 따르고 지수에게는 와인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언제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와인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봐. 당신이 결혼 전부터 태우와 만나온 거 알고 있어. 나는 마치 들러리가 된 기분이야. 결혼 생활 내내 나를 속여온 거잖아.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 아이들과 보낸 시간들을 생각해봐. 왜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 나를 아이들의 아빠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면 왜 나를 속인 거야?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남편이었고 최고의 아빠였어요. 지수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랬지. 하지만 나는 친아빠가 아니잖아. 지수는 눈물 맺힌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태우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거야? 제가 물었지만 그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뭐야? 어떻게 하고 싶어? 지수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계획이 없다면 내가 세운 게 있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최종 결정은 당신 몫이야. 저는 아이들에게 다른 지역으로 이직할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사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태우의 관계를 위협하고 있었고 태우를 잃는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내 아이와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는 행복 속에 살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해야 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해. 나랑 아이들에게 말해줘.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저는 대답 대신 방을 나왔습니다. 오늘도 손님 방에서 자는 게 좋겠어.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2주 작전 오퍼레이션 마이그레이션이라 명명한 계획을 준비해 왔습니다. 1단계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필요한 일을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자원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질문은 지수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태우와의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였습니다. 답이 필요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좀 더 애타게 내버려 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침묵을 지키며 지수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했고 그녀와 태우가 제 다음 행보를 짐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제 자리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절대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싸울 자원이 충분했고 지수가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수가 자신의 기만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얼마나 불행한지 여전히 부정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결정을 내려야 했고 제가 압박할 차례였습니다. 3개월 후 서연이가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하고 싶다며 로드 바이크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전거 매장에 가서 가볍고 빠른 300만 원 상당의 자전거와 액세서리들을 샀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닮아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민호는 아이스하키를 시작하고 싶어 했고 장비와 스틱 비용으로만 올해 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원이는 축구를, 예린이는 음악과 농구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들의 일정은 꽉 찼고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의 도움이 필요했고 이는 그녀가 태우와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수가 태우와 가족 사이에서 선택하게 하려는 계획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아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저는 아이들과 대화했고 아이들은 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엄마에게 변화가 필요하며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일을 그만두고 자신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충분한, 돈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안심시켰고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 그녀가 집에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연이의 새 자전거를 포함한 짐들을 카라반에 실으며 여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발 전날 밤,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결정했어? 무슨 결정 말이에요? 당신도 내가 무엇을 묻는지 알잖아. 손님 방에서 지내는 게 외롭지 않아? 벌써 몇 달째야. 이제 선택할 때야.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아이들과 짐 정리를 끝내고 트럭과 카라반을 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지수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를 떠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서연이가 조수석에 앉아 길을 안내했고 다른 아이들은 캠핑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설악산 근처의 조용한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풍경은 장관이었고 아이들은 매일 하이킹과 수영을 즐기며 바쁘게 보냈습니다. 속초 시내로 나가 장을 보기도 했고 아이들은 지역 브랜드의 예쁜 후드티를 샀습니다. 꽤 비쌌지만 기분 좋게 사주었습니다. 출발한 이후로 제 휴대폰은 꺼진 상태였습니다. 지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고 현재로서는 그녀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 걱정하며 고통받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했던 거짓말들로 제가 느꼈던 고통을 조금이라도 맛보길 바랐습니다. 잔인해 보일지 몰라도 그녀는 그럴만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짐을 정리해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만 이동하며 며칠씩 캠핑하며 여유롭게 여행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경주와 남해까지 갈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예약도 마쳤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가 보통 태우와 함께 있을 시간대에 서연이의 휴대폰을 빌려 걸게 했습니다. 그녀의 비밀이 탄로났음을 상기시키고 상황을 흔들어 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지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이니? 확신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서연아. 세상에, 너희들 괜찮니? 어디 있는 거야? 지수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잘 지내요, 엄마. 정말 재밌어요. 민호는 등산하다 무릎을 좀 갈쳤고, 예린이는 벌에 쏘였지만 아빠가 업어줬어요. 서연이가 종알종알 이야기를 이어가자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거기 있어요? 지수가 답했습니다. 응, 듣고 있어. 아빠는 지금 저녁 준비 중이에요. 민호랑 지원이, 예린이랑 통화하실래요? 아이들이 차례로 엄마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린이가 저에게 전화를 건네주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잘 지내? 왜 아이들을 데려간 거야? 제발 집으로 돌아와줘. 내 아이들을 돌려줘.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할 만큼 사랑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당신이 우리를 위해 태우를 포기할 만큼 우리를 아낀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금도 태우랑 같이 있잖아. 당신이 우리를 위해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몇 주 뒤에 다시 연락할게. 그때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하자.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과 당신의 기만에 대해 깊이 반성해봐.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고 전원을 껐습니다. 우리는 모닥불 옆에서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저녁을 보냈고 아이들은 피곤했는지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홀로 타들어가는 불꽃을 보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단독 양육권을 청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수의 외도 증거는 판사를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수가 DNA 검사로 맞선다면 우리는 그녀의 오랜 기만과 부적절한 행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지수가 태호 대신 가족을 선택하기를 바랐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고민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계획의 2단계는 지수가 저와 아이들이 없는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가 그녀에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는 지수가 법적 명령을 통해 저를 돌아오게 하려 할 수 있으니 최대한 시간을 끌라고 조언했습니다. 소송 단계로 가기 전 지수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머물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외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은 매주 지수와 태우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보고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지수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다시 몰래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는 걸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 새 학기를 준비하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아이들을 더 이상 집에서 멀어지게 하는 건 불공평했습니다. 우리는 모닥불가에서 귀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해안 어딘가에서 시간을 즐기고 있었지만 집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며 지수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여름 내내 집을 비운 것에 대해 그녀가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유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태우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그녀가 뼈저리게 느끼길 바랐습니다. 이것은 작은 복수일 뿐이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오후 이른 시간에 마당으로 들어섰고 아이들은 차에서 내려 자기 방을 확인하러 달려 들어갔습니다. 지수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이었습니다. 카라반을 분리하고 대충 정리한 뒤 샤워를 했습니다. 냉장고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카라반에 남은 음식을 집으로 옮기라고 아이들에게 시켰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마당에 차 소리가 들렸고 지수가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맞으러 나갔고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는 어디 계시니?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주방에 계세요. 저희 방금 저녁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지수가 주방으로 저를 찾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을 지나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가 계획의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내 호텔로 가서 2주 동안 머물 방을 예약했습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안정적인 거처를 찾고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곧 직장에도 복귀해야 했지만 좋아하던 일임에도 곧 그만두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짐을 풀고 노트북을 설치한 뒤 즐겨 마시는 수제 맥주를 사와서 침대에 누워 아이들과 보낸 여름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트럭과 카라반을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 못해 일단 집에 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2달 넘게 자리를 비웠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상사는 마치 자신도 2달간 휴가를 다녀오고 싶다는 듯 부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휴가 기간 동안 큰 변화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언급했고 상사는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외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독립 계약자로 일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직하고 새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름 내내 저는 지수가 추적할 수 없는 저의 개인 비밀 계좌의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가족 공동 계좌나 신용카드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의 만남은 순조로웠고 이혼 서류 준비도 거의 끝났습니다. 제가 친부가 아니기에 법원이 저에게 양육권을 쉽게 주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당분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자주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40대 전이었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가 대중 앞에서 망신당하지 않도록 변호사가 직접 집으로 서류를 전달하게 했고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지수의 변호사가 저와의 만남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서류에 사인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녀가 다시 태우를 포기하지 못하면서도 저를 사랑한다고 매달리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대화가 절차를 앞당길 수 있다고 조언했고 저는 그날 밤 그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수에게 전화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밤 9시쯤 집에 도착하니 집은 불이 켜져 있었고 아이들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민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아빠 오셨다. 얘들아 아빠 오셨어. 빨리 내려와. 민호가 제 품으로 뛰어들었고 아이를 안는 느낌은 말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달려와 저를 꽉 안아주었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전부였습니다. 지수는 주방에서 제가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을 방으로 보냈습니다. 내일 학교 가야지, 이제 자러 가렴. 아이들이 올라간 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지수야,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녀는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그녀는 잔을 들고 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건가요? 저는 질문으로 답했습니다. 내가 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아이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을 필요로 해요. 민준 씨,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그녀는 이전보다 더 진실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정을 내릴 기회는 많았어.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선택을 내렸고 나 역시 선택했어. 태우가 당신을 곤란하게 만든 모양이지?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을 챙기느라 바쁠 텐데. 지수는 테이블을 내려다보다 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유일한 남자고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사랑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요? 심리 상담이라도 받아봐요. 저도 아이들도 당신이 필요해요.
태우랑은 정리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네, 끝냈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회사도 계속 다닐 거야? 그만뒀어요.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것은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민준 씨, 약속할게요. 이제 당신만을 바라보고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게요. 저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에 휩싸여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를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모든 고통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저에게 모든 것을 약속했던 여자. 제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들 없는 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통증을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지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태우를 선택해왔고 잠시 식었을지언정 다시 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돌아오면 그들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 지수가 무슨 말을 하든 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실행되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럴 가치가 있었습니다. 10년의 거짓말이라니, 그 대가는 얼마일까요? 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기뻐했고 지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엄마와 아내가 되기 위해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런 일을 겪고도 다시 돌아간 게 나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승리하는지를요. 그것은 바로 계획과 인내입니다. 저는 지수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에도 아이들이 태어날 때 태우와 헤어졌지만 결국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몰래 태우를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 가짜 결혼 생활을 끝낼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며 변호사, 조사관과 함께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저 상황이 흘러가게 두었고 예상대로 지수와 태우는 몇 달 만에 다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인내심 있고 계획적인 남자에게 그런 비밀은 금방 탄로나기 마련입니다. 지수는 직장을 그만둔 뒤 파트타임 일을 찾았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태우와의 만남을 위해서였죠. 조사관과의 두 번째 미팅에서 그들이 다시 태우의 개인 오피스텔을 사용하며 일주일에 2번 오후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태우와 시간을 보내고 온 죄책감을 보상하려는 듯 과하게 밝은 표정을 짓는 그녀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저는 계획을 실행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수가 태우를 만나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밤 그녀의 곁에 있으려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세심한 남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외식을 하고 가족 행사를 챙기며 꽃과 선물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녀를 안심시켜 자신이 이겼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수가 자신이 잃게 될 것이 무엇인지, 그녀와 태우가 어떤 혼란을 만들었는지 똑똑히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저와 아이들이 강원도로 떠났던 그 여름을 새로운 삶의 맛으로 기억하길 바랐습니다. 그녀가 원한다면 태우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게 해줄 생각이었지만 더 이상 상관없었습니다. 인내하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학기 말인 6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변호사 조사관과 준비한 모든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지수와 태우를 위한 서류들이었죠. 서류 전달인이 저희 집으로 오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방학식 다음 날 바로 여행을 떠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카라반에는 음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실었고 아이들에게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운명의 날, 지수는 오전 8시 반쯤 장을 보러 나갔고 3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9시가 되자마자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짐을 트럭에 싣고 지수에게는 낯선 곳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제 서랍 속 대포폰이 울렸습니다. 지수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쓰는 폰이었습니다. 항상 무음으로 해두었지만
그날은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해. 1시간 뒤에 오피스텔로 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의 남편이 휴가를 내고 캠핑카 여행을 떠난 사이 그녀는 태우를 만나려 했던 모양입니다. 태우는 그 아이들을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아이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는 지수와의 관계를 그저 즐길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로 가서 맥주 한 캔을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지수가 다급하게 달려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몹시 낙담한 표정으로 커다란 갈색 봉투를 들고 나타나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태우 씨, 그 사람이 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버렸다고요. 나한테 이걸 보냈어요. 그녀는 봉투를 가리키며 울먹였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요? 그녀는 얼굴을 감싸 쥐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와인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 서린 공포를 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욕망 가득한 눈빛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 안에 서류들을 쏟아냈습니다. 이혼 서류들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사진들과 메모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혼 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에 불과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다른 봉투 하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 좀 읽어봐요. 저는 내용을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이혼 서류의 서명란을 찾아 그녀에게 펜을 건넸습니다. 지금 당장 사인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롱 당엔 도로스입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인해야 해요. 태우 씨 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린 끝장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당신 아이들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맥주를 들이켜며 이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사인의 지수야. 태우 씨 부인 집안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 사람 사업을 망쳐놓을 거야. 이건 재앙이야. 나도 이 큰 집과 지금 누리는 인맥들을 잃고 싶지 않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구해야지. 펜을 건넸습니다. 민준 씨가 이겼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지수에 대한 제 흥미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유부녀를 제 마음대로 휘두르고 아이까지 갖게 했다는 스릴은 좋았지만 이제 그녀는 짐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더 커지지 않게 막아야 했습니다. 지수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펜을 들어 4곳의 서명을 마친 뒤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상투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서쪽을 향해 달리는 내내 즐거워했습니다. 경기도를 벗어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예약해둔 오토 캠핑장에 도착해 저녁 식사 전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두 피곤했기에 서둘러 카라반을 설치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서 무엇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아이들은 답을 들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하이킹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작년 강원도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첫째 서연이에게는 계획의 일부를 미리 말해주었지만 이제 모두가 알 때였습니다. 너희들 말 타는 거 좋아하니? 제가 묻자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래, 제주도에 있는 우리 목장에서 말을 타는 건 어떨까? 아이들은 신이 나서 모닥불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가 될 것임은 분명했습니다. 서귀포 근처의 그 넓은 목장을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나 싶었습니다. 20억 원 넘게 주고 산 그곳은 방이 5개인 큰 전원주택이었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고칠 곳도 많았습니다. 2만 평이 넘는 땅은 아이들이 탐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축사도 있었고 저는 그곳을 마구간으로 개조할 계획이었습니다. 지역 농민에게 땅 일부를 임대해 소를 키우게 하면 관리비 충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의 학교였습니다. 서귀포 시내까지 차로 20분이면 갈 수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에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3개월 뒤
지수를 피해 전국을 돌다 7월 말쯤 드디어 서귀포에 도착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지수는 아무 문제 없이 이혼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재산 분할 합의서도 받아들였습니다. 집과 가구, 은행 계좌 일부, 차 2대와 1년치 생활비를 포함한 패키지였습니다. 집 가치는 6억 원 정도였고 대출 1억 5천을 제외해도 지수는 4억 5천만 원 정도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차 한 대는 그녀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모하비와 카라반을 가져왔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챙겼고 필요한 것들은 제주에서 새로 사기로 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는 제가 아이들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인 DNA 테스트 결과도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태우에게도 DNA 제출을 강요해 비교를 마쳤습니다. 저의 최우선 순위는 지수가 반대하더라도 면접 교섭권 없는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태우 부인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이 공개되면 태우는 파멸할 것이 뻔했기에 그는 동의했고 지수도 모든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고 자신의 성으로 성본 변경도 완료했습니다. 제 인생의 한 장이 공식적으로 닫혔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새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40대 전이고 7살부터 12살까지의 네 아이가 있으며 제주도에 목장을 소유하고 은행에는 90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목장으로 이사의 학기가 시작되기 전 모든 정리를 마쳤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을 집처럼 느끼도록 저를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승마를 배우기 위해 승마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관 나은 씨는 전형적인 승마 전문가 포스였습니다. 체크 셔츠에 타이트한 바지, 승마 부츠를 신고 멋진 모자를 쓰고 있었죠. 그녀는 수의사이자 장애물 비행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첫 수업은 즐겁지만 조금은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은 신났고 저는 말을 타본 적이 없어 쩔쩔맸습니다. 나은 씨는 아이들에게 잘 훈련된 온순한 말들을 골라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 민준 씨. 이제 당신 차례예요. 말 타기요? 전 그냥 사륜 오토바이나 사서 타고 다닐까 하는데요. 제가 항변하자 그녀는 엄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륜 오토바이도 살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데 아빠가 같이 타야죠. 변명 말고 곱비 잡으세요. 이 말은 10살 된 피트인데 민준 씨가 잘해주면 이 아이도 잘할 거예요. 그녀는 낮게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멋진 모습 보여줘야죠.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엉거주춤 말에 올라탔습니다. 나은 씨는 아이들에게 전문 승마복을 사주라고 권하며 쇼핑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말을 타냐는 질문에 저는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듯 했습니다. 얘들아, 짐 챙겨서 타라. 출발하자. 등교 시간에 늦지 않게 아이들을 재촉했습니다. 학교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학교 시설은 훌륭했고 저는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을 만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집에 창고를 개조해 아이들을 위한 스터디룸과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새 책장, 책상, 컴퓨터, 태블릿, 비즈니스용 프린터까지 갖춘 고급스러운 공부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숙제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고 저는 항상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65인치 TV도 설치해 온라인 교육 영상을 보게 했고 초고속 광인터넷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을 학원이나 활동 장소로 데려다 주느라 바빴지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승마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저도 승마를 배웠습니다. 매일 한두 시간씩 연습하니 말 위에서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제 말 피트도 저를 반기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말들의 예방접종을 위해 목장에 온 나은 씨가 제가 말 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법 자신감이 붙으셨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피트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나은 씨가 물었습니다.
전용 마구간이 완공되면 말을 직접 사실 건가요? 거의 다 됐어요. 아마 3주 뒤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마구간이 준비되면 나은 씨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맞는 말들을 고르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저도 한 마리 살 생각이고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녀도 웃었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이 이야기를 저녁 식사나 술 한잔하며 구체적으로 나눠볼까요? 이번 주말 어때요? 좋아요. 기대할게요. 데이트라고 하긴 뭐했지만 지수와 헤어진 후 처음으로 여자와 단둘이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은 씨는 다시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나은 씨와의 저녁 약속에 대해 저를 놀려댔습니다. 저는 깨끗이 세차한 트럭을 끌고 그녀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녀는 제주 흑돼지 말고 색다른 걸 먹고 싶어 했고, 우리는 맛있는 음식과 와인으로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때 조금 긴장했지만, 문을 연 그녀의 모습에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풀고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예의 바르게 차문을 열어주며 그녀의 모습이 멋지다고 칭찬했습니다. 약간의 어색함이 지나고 우리는 음료를 주문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며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해야 해서 한 잔만 마셨지만 나은 씨는 조금 더 마셨습니다. 즐거운 저녁이었고 헤어질 때 가벼운 작별 인사와 함께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에 오니 아이들이 깨어 있어 나은 씨와의 시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마구간 공사는 예정보다 일찍 끝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말, 우리는 나은 씨와 함께 말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반에 아이들과 함께 그녀를 데리러 갔습니다. 새로 산 8인승 펠리세이드를 몰고 갔는데 아이들은 나은 씨와 뒤에 앉고 싶어 했지만 제가 조수석에 앉혔습니다. 우리는 말번식으로 유명한 제주의 한 목장을 방문했습니다. 30분 정도 걸리는 짧은 거리였지만 아이들은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사고 싶어 했고 제 역할은 그들이 다루기 쉬운 말을 고르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말을 보고 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저와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5마리의 말을 골랐습니다. 축하의 의미로 아이들은 나은 씨를 목장으로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나은 씨에게 새로 꾸민 마구간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비상 발전기, 세척 시설까지 갖춘 마구간을 보고 그녀도 감탄했습니다. 마구간 투어 후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은 5개의 침실과 6개의 욕실, 거대한 서재와 4개의 벽난로가 있는 대저택 같았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조금 더 손볼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비큐 파티는 즐거웠고 아이들은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저는 나은 씨의 손을 잡고 안방을 구경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와인 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조명을 낮췄습니다. 신발을 벗고 편안한 차림이 된 나은 씨의 모습은 눈부셨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은 제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특별했습니다. 나은 씨는 정말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몇 달 동안 혼자였던 시간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수와의 관계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진정한 열정이 없었지만 나은 씨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재능 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는 밤새 대화를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방에 있는 나은 씨를 보고 아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는 아빠, 라는 눈빛을 보냈고 다른 아이들은 말을 언제 데려올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집 수리는 순조로웠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지하수 관정을 더 깊이 파고 저수조를 확충해 화재 예방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정화조 시스템도 교체하고 비상 발전기를 최신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저는 번 돈을 집에 쏟아붓고 있었고 항상 주식 시장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다행히 시장 상황은 좋았고 지출이 많았음에도 재정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태양광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자산 일부는 확정 금리 계좌에 저축해 두었습니다. 일이 잘못되어도 땅 일부를 팔면 충분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나은 씨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민준 씨와 아이들을 알게 된 후 그들이 얼마나 끈끈한 가족인지 느꼈어요. 민준 씨는 최고의 아빠고 아이들도 정말 착해요. 그들은 항상 한 팀처럼 움직이죠. 민준 씨는 저에게 이혼 과정과 지난 여름 강원도로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 이곳에 정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아이들의 친아빠가 따로 있다는 사실도 말해주었지만 그는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어요. 지수라는 여자는 정말 바보 같네요. 민준 씨 같은 남자를 놓치다니요. 저는 그가 프로포즈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민준 씨와 아이들을 만나보셨고 정말 좋아하세요. 특히 저희 엄마는 아이들을 친손주처럼 예뻐하세요. 저희 아빠는 민준 씨와 맥주를 마시며 수십 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엄마는 언제 결혼할 거냐고 대놓고 물어보시진 않지만 눈빛으로 말씀하세요. 드디어 오늘 밤 제 인생과 아이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심을 했습니다. 나은 씨에게 프로포즈할 겁니다. 날씨는 따뜻했고 모든 게 완벽하기를 바랐습니다. 목장에 수영장을 새로 만든 기념으로 나은 씨 부모님을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미리 제 계획을 말해두었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5식구가 있는 집으로 시집 온다는 건 큰 결심이 필요하니까요. 나은 씨는 이미 우리와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떨렸습니다. 저는 한 번의 실패가 있었고 그 끝이 어떠했는지 잘 알기에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미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가족이라는 팀을 믿습니다. 만약 제가 진실을 일찍 알았다면 제 삶은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지금 저는 내 아이와 함께 제주도 목장에서 아름다운 32살의 여인에게 청혼하려 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 정리를 도와주었고 특별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반지 케이스를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저는 나은 씨의 손을 잡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인 가운데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다들 제가 뭘 하려는지 궁금하시죠? 나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은 씨를 처음 만난 날부터 저는 점점 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지 케이스를 꺼내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나은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언제쯤 물어보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 씨. 네, 당신과 결혼할게요. 반지를 끼워주자 부모님과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나은 씨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드릴 게 있어요. 그녀가 주머니에서 하얀 플라스틱 막대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한눈에 알았습니다. 저는 그게 사리카노, 청혼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곧 아빠가 되실 거거든요. 세상에. 우리는 결혼했고 6.5명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우진이가 태어났고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목장은 번성하고 있고 소규모 한우 농장도 시작해 관리인을 고용했습니다. 나은 씨의 아버지가 사업 초기 세팅을 많이 도와주셨고 거의 매일 목장에 오십니다. 아이들은 승마 실력이 늘었고 저도 이제 꽤 익숙해졌습니다. 목장 일을 돕기 위해 사륜 오토바이도 샀습니다. 저는 중고 픽업 트럭과 농기계를 수리해 되파는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지역 공고 학생 3명을 고용했는데 실력이 아주 좋습니다. 비싼 새 장비 대신 중고를 찾는 수요가 많아 사업이 잘 됩니다. 작은 건설 회사도 세워 인근의 보수 작업을 맡으며 평판을 쌓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사업 관리를 엄격하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 확인해 보니 현관 모니터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예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 사람. 우리 엄마였던 사람이에요. 저 만나기 싫어요. 예린이는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였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를 찾고 있어요. 여기 사신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민준입니다. 나은 씨가 곁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 남편에게 무슨 용건이시죠? 지수는 당황한 듯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좀 만나고 싶어요. 당신이 지수 씨인가요?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 있고 민준 씨도 바쁩니다. 번호를 남기면 나중에 연락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안 오시는 게 좋았을 것 같네요. 민준 씨에게 당신 이야기를 들었고 아이들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당신은 오래전에 그 관계를 망쳤고 민준 씨를 기만했잖아요. 민준 씨는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훌륭한 아빠로 살고 있어요.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대화하는 내내 그녀의 표정과 손동작을 살폈습니다. 이곳은 외진 곳이라 만약을 대비해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지 아니면 복수하러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은 방탄 처리가 될 정도로 견고하게 보강되어 있고 보안 시스템도 철저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자라며 사냥과 사격을 배웠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저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집 안에는 허가받은 총기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자람에 고다로스이를 지수는 한참을 서 있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아이들과 민준 씨에게 상처 준 거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 우리가 당신 사과를 듣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하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발 딱 몇 분만이라도 대화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연락처와 묻고 있는 숙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발 연락해줘요. 딱 몇 분이면 돼요. 아이들이 돌아온 뒤 나은 씨로부터 지수가 다녀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우리를 찾았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수의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 후로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지만 상황을 알려야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렸고 장모님은 아이들을 보고 싶다며 애원했습니다. 지수가 말도 없이 우리를 찾아 떠났다는 사실에 놀라신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지수와 태우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가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았겠죠. 저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아내와 아들, 새로운 삶이 있으니 지수에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절대 연락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단호히 밝혔습니다. 나은 씨도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우의 변호사에게 연락해 지수를 당장 서울로 데려가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우 부인에게 모든 정보를 넘기겠다고 협박했죠. 그가 누리는 모든 것, 사업과 명성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4시간 안에 그녀를 제주에서 떠나게 하라고요. 태우는 겁에 질린 듯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수의 숙소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나은 씨와 아이들은 잠시 처갓댁에 머물게 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지수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숙소 관리인은 어떤 남자와 변호사가 찾아와 그녀를 데리고 서둘러 떠났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자정쯤 변호사로부터 지수가 서울로 돌아가는 중이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태우가 직접 제주로 내려와 그녀를 설득해 데려갔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제가 본 그녀의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삐 꽉 잡아, 서연아. 마당에서 승마 연습을 하는 서연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어. 아이와 말 모두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결승선까지 달려. 초보자치고는 훌륭했습니다. 아이들은 매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민준 씨는 우진이를 위해 작은 포니도 샀습니다. 우진이는 아직 어리지만 아빠와 함께 말 타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나은 씨가 말했습니다.
우진이도 아빠를 닮아 말을 정말 잘 탈 거예요. 저는 지금 임신 중이라 당분간은 말을 못하지만요. 쌍둥이라 그런지 배가 벌써 많이 나왔어요. 수의사 일도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 챙기랴 목장 일하랴 바쁜 민준 씨가 밤마다 제 다리와 허리를 마사지해줘요. 우린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고 있답니다. 아, 또 화장실 가고